집에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 하시는 분. 작년 사과 괜찮나요? 사과즙 괜찮나요? 사과즙. 아, 이렇게 디테일이 나올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개그맨이 3명이 있어가지고. 요즘 집에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부자라고 하죠, 그죠? 심할 때는 뭐 사과 한 개당 뭐 15,000원 정도 이렇게. 15,000원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즘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애플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어요. 뭐야, 사과가. 근데 이렇게 사과가 왜 가격이 올랐을까요? 사과가 많이 부족한가요? 일단 수확량이 무조건 줄었거나 먹는 사람이 많아졌거나. 먹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진 않을 것이니까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온 피해도 있고 탄저병. 이 탄저병이랑 이렇게 과일 일부분에 까만 점이 생겨서 이제 점점 썩어가는 건데 이제 수확할 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훨씬 더 확산되게 돼요. 비가 오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서 집중호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탄저병이 확산되고 실제로 사과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탄저병 이슈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에도 있었는데 단감에서 창궐한 그 탄저병을 막기 위해서 어떤 농민은 그 농막에서 잠이 들다가 이제 화재로 사망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2021년 그보다 한 해 앞서서는 대파와 양상추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막 그때 파테크라는 게 유행하기도 했는데 맞아, 기억나. 막 길러서 먹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농산물의 가격 급등이라든지 뭐 수요 공급의 불안정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시그널이죠. 위기의 징조고 가격만 오르면 사실은 다행인 거죠. 가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시절이라는 거죠.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의 생산지가 점점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미 많이 들으셨죠? 원래는 대구 사과가 가장 그렇죠. 여기 유명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 30년, 현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가 적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되면 급상을 하게 심한데요? 됩니다.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어머, 어떡해. 강원도 일부 지역만 남게 됩니다. 아, 너무 소름 끼친다 저거 진짜. 만약 207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없어지겠죠. 없어졌어. 없어지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그 사과가 정말 귀한 과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 항상 옆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다. 지금 예를 들면 봄꽃이 굉장히 빨리 피고 개화 시기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봄꽃은 계속 빨라지나요? 언제까지 빨라질까요? 설마 겨울에 피겠어? 작년에 벚꽃이 진짜 빨리 폈었거든요. 문제는 그 빨리 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더 빨라지면 이제 이 벚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봄이면 벚꽃을 잃고 우리가 여름이면 사과를 못 먹고 수박도 없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렇게 바뀌어가요. 충격적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일뿐만 아니라 기저귀,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식량, 뭐 자주 먹는 라면, 여성분들한테 필요한 생리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생필품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죠? 라면은 뭘로 만들죠? 밀이죠, 그죠? 그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밀 공급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행히 뭐였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공급하는 인도가 우리가 좀 많이 수출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2022년 인도에서 섭씨 50도 기온을 찍고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었어요. 와, 50도를 찍었어요? 네. 저희가 50도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영상에서 가끔 보면은 막 타이어 같은 거 녹고 도로에 있는 막 번네트에 후라이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체감한 이 공기 중에 섭씨 50도라는 것보다 이 바닥에 흡수하는 열이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섭씨 50도 되면 거의 100도 육박할 거예요. 아스팔트 갈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 없을 거예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열을 흡수하는 물질은 여러분들 절대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거예요. 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 총리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기네들 밀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리죠. 어머. 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 소비하는 국가들은 난리 나겠네요. 난리가 길이 나고. 막혀버리니까. 그 전해 미국도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밀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 세계적인 공급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밀에 대한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예측이 된 거죠. 면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텍사스가 이제 주요 생산지인데 텍사스주에 엄청나게 큰 가뭄이 듭니다. 예, 거기는 이제 가뭄이 들면서 면허 생산에도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아, 비가 안 왔구나, 거긴 또. 그리고 같은 해 세계 5위인 면허 생산국 그 파키스탄에서 엄청나게 큰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허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 영향도 우리가 또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한자병으로 인해서 사과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사과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에 밀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라면, 짜장면, 칼국수 가격이 오르거나 내용량이 줄겠죠. 어떡하냐 이제. 난 너무 슬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마야 문명. 오, 마야 문명 알죠? 그렇죠. 네. 네, 마야 문명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문명이었죠. 8세기에 인구가 1,500만 명이 넘는 굉장한 문명이었거든요. 지금 1,500만 명이면 거의 우리 서울 수도권 인구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그 문명이었는데 한 번에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연기처럼 팍 사라진 거예요. 마야가 왜 사라졌느냐에 대한 거는 사실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어요. 사실 막 그 서점에 가면은 그런 책들 있거든. 마야 문명 왜 사라졌을까? 그럼 보면은 외계인이 가장 왜? 유력한 설로. 맞아 그런 얘기. 나사에 계셨으니까 알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나사의 입장도 한번 들어봅시다. 예. 나사 입장은 아니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 이제 24개 국가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 이거를 분석하고 알아봤더니 마야 문명이 붕괴했던 시기랑 중앙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왔던 시기가 일치했던 거예요. 가뭄이 왔구나. 그렇죠. 물 부족. 왜냐면 마야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 옥수수, 콩, 호박 등의 그 작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는 특히 이제 옥수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마야인들에게 옥수수란 그게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본인들의 왕은 옥수수의 신이고 본인들은 세계는 옥수수 밭이다. 아 진짜. 이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 옥수수 농사가 힘들어지자 이제 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결국에는 문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뭐 100% 기후변화 때문이야 라고는 다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분명 얘네는 큰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고, 사실 인간이 살고 있는 인류 역사를 보면 세계 뭐 1차 대전, 뭐 2차 대전, 우리는 엄청난 그런 전쟁을 겪었지만 문명이 사라진 적은 없어요. 맞아요. 기후변화는 결국 이 문명을 사라지게 할 정도의 강력한 그 위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와. 정말 공포스러운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기후변화 포스트 딱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였죠? 지구가 아파요. 아, 예.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 진짜 강하게 있었어. 주입식. 진짜로. 근데 문제는 지구가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최근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막 이제 활발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뉴욕 시립대학교 퀸스 칼리지라는 데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태아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엄마 뱃속에서 겪었던 그 허리케인의 그 간접적 경험이 아이의 뇌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태아 때 이 허리케인에 노출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ADHD 위험이 60배. 응? 60배? 그다음에 행동장애 위험이 20배. 어머. 여자아이는 불안장애 위험이 20배. 우울증 위험이 30배.
이렇게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그 그렇죠. 모든 환경이 다 이게 직접적으로 닿는 거예요? 예, 그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뭐 태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얘기네. 예,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고 심지어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이런 극한 기온,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조산 위험이 평균 60% 이상 증가한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 저는 그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후학자들께서는 그래서 요즘 자녀를 안 가지신다고. 안 돼. 미래가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예측이 돼서. 저는 이제 근데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세대도 분명히 중요한데 미래 세대의 일이라고 하는 순간 어쩌면 이제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성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갖출 게 다 갖춰져 있고 네. 저희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폭염이나 이런 폭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너무 폭염이 심하다, 에어컨 틀면 되고 폭우 올 때 안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전염병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잖아요. 전염병이 얼마나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근데 지난 2010년 이전에 국내에서는 한 번도 발생 안 했던 라임병이라는 게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이 발병을 했어요. 라임병이 라임병이란 거는 이제 진드기가 전파하는 질병이에요. 아.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 감염이 발생해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심하면 뭐 부정맥, 뭐 기억상실, 안면마비 이런 것까지 온다고 해요. 오, 심하네. 또 하나는 이제 말라리아.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많은 정부의 사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다시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다시요? 예. 왜냐하면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겨울이 줄고 진드기와 모기 이런 것들 매개체, 이 질병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더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싸워야 될 적이 계속 늘어나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이게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정도죠. 와. 너무 빨리 올라간다. 확 올라간다, 저기 뒤에. 저 파란색이 산업화 이후의 온도고 초록색이 산업화 이전의 온도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약 100년 동안 1도 이상 올라가는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지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아, 이제 저기서 멈추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미 올해 2월 그 지난 약 12개월, 1년 동안의 평균 기온을 보면 네. 산업화 이후 1.52도를 찍은 거예요. 왜? 그럼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마지노선을 이제 처음 초과해버린 거죠. 올해 2월에. 아, 넘었구나. 굉장히 빠른 건가? 예, 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엔이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고 있는 사무총장인 사이먼 스타일 이분께서 지구를 구할 시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어요. 원래는 파리 협약에서는 2도를 얘기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후 2도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 2도라는 걸 설정하고 우리가 보니까 2도가 과연 적절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높지.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2도까지 가도 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1.5도로 낮추자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기했던 파리 협약에서 말했던 2도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 체온이 거의 뭐 그 1도에서 거의 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막 바뀌기도 하니까 체감되는 뭔가 위험이 감지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도시 인구 중 약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 물 부족. 물 부족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에어컨 끄세요 지금. 전기 먹는 거 다 끄세요. 그럼 조명이랑. 조명 2개 더 꺼요. 네, 다 끄시고. 아니 이목구비만 보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2도 올라가게 되면 2도씩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감자, 야 나 구황작물 좋아하는데. 감자는 안 돼.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뭐예요? 바로 김치. 그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동의 못 합니다. 사람들한테 치명적인데요. 온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옥수수, 뭐 고추, 배추 이런 재배가 힘들어지죠. 쌀은요? 제일 중요한 쌀. 쌀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식량 전쟁이 엄청나지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극곰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진짜. 와닿았어. 방금 우리 2도 얘기를 했는데 1도 더 올라가서 만약에 3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러면 인간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해수면. 자, 3도가 오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타 죽나요? 3도가 올랐을 때 잠기게 될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물에 잠기는 지역이요? 잠긴다고요? 네네. 여기 다 잠겨. 상암도 있어. 그래서 여기 우리 촬영 못 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 상암동도 상당 부분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서울이 잠기는 건 예상도 못했는데. 인천, 김포, 뭐 부천, 특히 이런 데 피해가 크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쵸.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 사회경제 시스템 다 사계절에 맞춰져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나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지금은 이 지구의 생태계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반 정도를 흡수해줘요. 육상 생태계, 나무가 뭐 한 25%, 네. 네, 바다가 한 25%. 그러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그래서 나무 많이 심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바다 생물, 그다음에 바다의 물리적 작용으로 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온난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태계의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 마치 나무가 힘들어서 시들시들해서 푸릇푸릇 안 하는 거예요. 아마 한여름에 폭염 심할 때 이렇게 도심에 걸어가다 보면 물주머니 같은 거 차고 있는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네네. 네. 물주머니를 안 달면 초록색이 안 나타나요. 저는 그 나무 병 걸리지 말라고 수액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었군요. 그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배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북극에는 보면 그 북위 60도 이상 2년 이상 땅이 이제 0도씨 이하로 얼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년 이상으로 0도 이하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거죠. 근데 이 영구 동토층의 면적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땅이 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메탄, 그 온실가스가 터져 나오면 이거는 기후위기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됩니다. 이 엄청난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또 이 제에 보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오존층도 파괴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도 가속하게 되고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난화, 가장 나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장 나쁜 미래부터 1.5도에서 2도 근처에서 막아낼 수 있는 미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한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 네.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리가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 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지금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지구 심판의 날 19, 10위 공개합니다. 칠레 사막을 뒤덮은 모모 산. 이번 특종은 왜? 전기자 때문에 생긴 아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털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뭐야? 옷! 우리 중엔 제일 많이 피해를 줬네.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멀쩡한 옷을 사놓고 조금만 지나면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옷으로 뒤덮인 산. 이 옷들은 매년 급속도로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따라 소비되고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 중고 의류의 허브라 불리는 칠레엔 매년 각국에서 약 5만 9천 톤의 중고 의류들이 모이고요. 그중에 무려 약 3만 9천 톤의 옷들이 아타카마 사막에 버려져서 거대한 산을 이룬 겁니다. 갖다 버렸구나. 산더미처럼 저렇게 쌓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안 팔리면 이게 또 가격 관리한다고 또 버려버린대요. 또 싸게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저걸 어떻게 또 다 태우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쌓인 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버린 이 의류 쓰레기가 아타카마 사막의 환경 오염을 초래. 옷들이 썩는데 최소 200년이나 소요되고요. 그리고 화학 처리된 합성 의류들은 야외에 방치되든 땅속에 묻든 대기와 토양의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년 옷을 태우는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심장,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칠레에선 의류 폐기물을 이용해 단열재, 실, 공책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도입. 하지만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의류 폐기물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전 세계 의료 생산량은 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년 의료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8에서 10%를 차지하는 등 패스트 패션 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 없는 옷 쇼핑은 줄이는 게 진정 지구를 위한 것 아닐까요? 저한테 보내는 뭐 메시지입니까? 경고죠, 경고. 메시지는 경고고. 경고. 안 입을 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 지구 심판의 날 19 7일 공개합니다. 사막이 뭐뭐가 됐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눈밭에 모래가 내렸다면 이번엔 사막에 눈이 내린 겁니까? 사막을 넓게 뒤덮은 하얀색의 정체는 눈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의 2022년 1월 사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아프리카 제일 또 더운 사막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니까 놀랍네요. 희한하네. 눈 내린 사막의 모습, 아무래도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하지만 이 풍경이 즐거운 신호가 아닌 위기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7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적으로 12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막은요, 최고 기온 58도까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을 지나면서 기온이 밤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린 겁니다. 일교차 60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60도. 사실 사막에 눈이 내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막에 눈이 내린 사례는 약 42년 동안 5번째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1979년 눈이 내린 이후로 약 37년간은 눈이 내리지 않다가 2016년 2번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거의 매년 알제리 사막에 눈이 내리는 데다가 해가 뜬 뒤에도 눈이 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예.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게다가 엄청난 햇볕이 내리쬐는데 왜 안 녹아? 난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쌓였더라도 금방 녹아야죠. 낮 기온이 40도인데. 얼어버렸다는 거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사막에서도 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야, 사막에까지 눈 내리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우디 스키 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계속 오는 거면. 그죠? 상식을 깨트리는 사막의 눈 소식.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 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6위 공개합니다. 식탁까지 덮친 모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매주 한 사람당 이것을 평균 약 2,000개가량 섭취하고 있습니다. 2,000개? 네. 우리가 늘, 어쩌면 오늘도 먹었을지도 모르는 것,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이게? 저 조각들 먹고 있잖아요, 우리. 자, 저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의 요리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생선? 네. 가시? 저런 미세 플라스틱이 보이시죠? 아, 미세 플라스틱. 호주의 한 과학 콘텐츠 제작팀 소속 과학자가 공개한 영상. 냉동 생선 튀김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되며 어류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진짜 라며 경고했습니다. 매주 2,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먹고 있다는 이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고 난 더 먹을 거 아니야. 밥을 많이 먹으니까. 좀 더 대식가들은 더 많이 드시긴 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의 역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세계 상층 바다에 무려 24조 4천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일부 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새가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플라스틱들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202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22명 중 17명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 혈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니거나 특정 장기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를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헐 요크 의대 연구팀은 폐 이식 수술을 받은 13명 중 11명의 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한 플라스틱부터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지구 심판의 날 19, 5일 공개합니다. 핫도그에 모모를 뿌릴 수 없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머스터드 소스. 그런데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요. 핫도그에 머스터드 소스를 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2년 여름 프랑스의 식료품점에서는 머스터드 소스 품귀 현상이 발생. 머스터드 소스 구입을 1인당 1병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상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머스터드 소스의 원재료인 겨자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2021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발생. 엘버타, 서스케초원, 매니토바 등 겨자 생산 지역 대부분이 심각한 가뭄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이죠. 헐. 그 결과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겨자씨 생산량은 1년 만에 135킬로톤에서 71킬로톤으로 약 50% 감소. 수확량 감소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킬로그램당 약 900원에 판매된 겨자가 무려 2,500원, 약 3배나 상승하다 보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금겨자가 됐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캐나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겨자를 생산하긴 하는데요. 근데 역시나 이상기후 때문에 겨자씨를 갉아먹는 곤충 수가 증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종자 생산량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 머스터드 업체들은 25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프랑스나 뭐 겨자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 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뭐가 머스터드 같은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장은 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으시죠? 머지않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2일 공개합니다. 이는 해수욕장에 나타난 모모. 여름이 되면 드넓은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 스노클링, 서핑 등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빈이나 셜록이가 어른이 됐을 때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 없게 되고 아이고. 영어 사전에서 서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어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날이 올까요? 지옥이지 뭐 지옥. 그건 지옥이죠. 지난 여름 한반도를 충격에 몰아넣은 소식. 해수욕장 피서객 대피 소동. 자칫 쇼크사. 공포의 그놈 나타났다. 피서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정체. 해파리야 이게? 왜 이렇게 시뻘게? 버린 옷까지 아니고요. 해파리입니다. 이게 뭐 죽은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주의할 정도로 저 독이 심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파리에 쏘인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 저도 봤거든요. 네. 제주, 부산, 강원도 등등 한반도 곳곳의 해수욕장에서 출몰한 독성 해파리. 강원도에서는 지난 여름 한 달간 해파리 쏘임 사고가 무려 98건 발생. 부산에서는 지난해 168건을 훌쩍 넘어서 올해 8월까지 총 25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서객들을 위협한 주범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 최대 지름 2m까지 성장하는 대형 해파리로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이면 발진,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쇼크사 위험까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해파리들의 출몰 원인을 환경 오염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다가 오염되며 해파리의 천적인 쥐치나 바다거북 등의 개체수는 감소했지만요. 생존력이 강한 해파리는 살아남아서 해파리 개체수가 더욱 증가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생태계 균형이 깨져버렸네요, 진짜. 그리고 둘째,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 해파리 서식 해역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대된 건데요. 이로 인해 해파리가 해수욕장에까지 출몰하며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어부들이 바다에 쳐놓은 망에 해파리가 대거 걸려드는 바람에 국내 어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격탄이겠다.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지구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반도를 습격한 독성 해파리. 이대로 계속 지구가 변해간다면 언젠가 우리 인간이 설 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공샷이네요. 자, 활주로 뭐 좀 사람들 모여 있네요. 이거 뭐 불났어요? 왜 이렇게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을까요? 왜 불이 났지?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녹고 있다. 올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원래 영국은 7월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로 여름에도 서늘해서요. 영국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 2022년 7월 영국 링컨셔주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363년 만에 영국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폭염이 닥치며 영국 곳곳에선 각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야. 앞서 보신 영상은요. 영국의 루턴 공항인데 비행기 활주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모든 운항편이 일시 중단. 어머. 런던 남부 배터시의 기차 선로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저기 기차 지나갔어 봐. 완전 탈선 사고 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에어컨이 사치품이라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뿐 아니라 올여름 가장 더웠던 7월에는 단 사흘 만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만 948명이 사망했다고 추정. 헐. 폭염은 그야말로 대재앙. 보이지 않는 살인자나 다름없는데요. 전례 없이 들이닥친 폭염에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자 영국은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높은 온도에 철로가 녹을까 봐 철도 운행 속도를 제한. 200여 곳의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일상이 마비된 상황. 이에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폭염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뭐 일상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니까 이거는 거기 사는 분한테는 너무나 큰 공포일 것 같아요. 기후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순간 끔찍한 대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뜨거워지는 지구, 치솟는 기온이 우리 인간의 삶까지 불태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999년 종말이 온다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부터 마야 달력에 끝나는 2012년 지구가 종말한다는 예언까지 그간 숱한 이들이 지구 종말 시기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근데 좀 무섭긴 했어. 진짜로 이것까지 맞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생기기도 했고. 이전에 종말론들은 뭐 종교나 예지력에 기댄 게 많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성술이나 신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지구 종말론이 아닌 수학적으로 지구 종말 시기를 계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지금 지구 종말을 결정하는 변수가 네.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일단 들어보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292위예요. 네, 흥분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자, 실제 지구 종말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주인공은 하인츠 폰 포어스터. 수학,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생물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 대단한 천재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지구 종말 시기는 바로 얼마나 다급하면 바로를 4번이나 하냐?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작년에 여름에 6월에 네. 54일간 장마가 지속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너무 길게 장마가.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네, 우리나라가 장마가 너무 길게 지속되면서 1조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는데 과연 이번 여름은 어떨지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산업적으로 보면은 요즘에 반도체 쇼티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반도체가 없어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란다 그러는데 2달 됐나요? 미국의 텍사스에 네, 정전됐죠. 난데없는 뭐 한파가 온 거잖아요. 그게 아마 텍사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거의 공장이 스톱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울산, 아산 이런데 실제로 조업 중단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기후 문제라는 게 그냥 뭐 여름에 좀 더운 거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산업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그게 누적이 되면 나라의 어떤 경제 운용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앞으로는 이 기후변화 문제가 사실은 패권 경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라는 거는 에너지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라는 것은 또 패권 경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들어가고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뭐 리더십을 미국이 가져가야 된다는 게 뭐 세계 리더 국가로서의 면모, 품격을 보여주겠다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절대로 중국이나 다른 국가한테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내가 볼 땐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당선 기준으로는 11월이고 취임 기준은 1월 이후인데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들이 접촉이 전혀 없다가 기후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온라인이지만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서로 불편한 관계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이슈가 기후라는 거죠. 그죠? We're going to rejoin the Paris Climate Accord. The United States isn't waiting. We are resolving to take action.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근데 또 기후변화하면 가장 생각이 먼저 나는 게 또 극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북극 같은 경우는 이제 폴라베어, 북극곰이 이렇게 막 빙하에 떠다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극지를 또 연결을 해서 만나볼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극에는 세종기지 그리고 북극에는 다산기지를 세워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극지의 기후 위기는 어느 정도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저희가 좀 다방면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 기상연구원 우리 장익상 대원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34차 월동연구대 기상대원 장익상입니다. 저는 기상청 총괄예보관실에서 예보 업무를 하다가 세종기지에 파견되어 현재 극지기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대원들이 날씨로 인하여 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보도 하고 있습니다. 극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지금 시차가 12시간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남극하고. 그러면 거기는 한밤중일 것 같아요? 네, 서울보다 저희가 12시간 늦고요. 예, 한밤중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여기는 봄이에요, 이제. 남극도 계절이 있죠? 예, 남극은 근데 저희처럼 사계절보다는 그냥 여름, 겨울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끝나고 지금 겨울로 접어드는 기간입니다. 그게 느껴지나요? 여름, 겨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단은 그냥 저도 지금 처음 여름 겪었고 이제 겨울 처음 겪은 거라요. 그 여름에는 그래도 영상권이거든요. 한 뭐 1도에서 한 뭐 4, 5도 되다가 지금 4월 달부터는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지거든요. 거의 4월부터 해서 시작해서 이제 11월까지는 영하권 날씨가 계속될 겁니다. 제일 추울 때는 몇 도까지 떨어지나요? 겨울철에? 겨울철에 지금 저희 극갑은 막 한 28도까지 떨어진 적은 있긴 하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영하 18도 정도 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추운데요. 영하 18도. 저희 군대 생활할 때 영하 30도 들어왔었는데. 소름돋아 따뜻해요? 네,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요. 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뭐 영상인 날씨에도 영하 그 체감 온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체감 온도가 뭐 영하 한 8도 막 이렇게 보통 바람이 차이가 10m 내외로 불고 있거든요. 느끼기에는 좀 춥죠. 전 세계 코로나19의 영향이 되게 큰데요. 남극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남극은 아직까지 코로나 청정 지역이고 주변 기지에도 코로나 발병 사례가 없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저희 근무 원칙상 주변 기지의 왕래는 거의 안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은 감기 바이러스도 없는 지역이라 대원들 모두 뭐 건강하게 임무 수행 잘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아. 그 남극에 들어오고 나오는 것도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진 건데 이게 또 이 코로나가 혹시라도 영향을 줘서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긴장감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에 대한 저희가 대비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출입 과정에서 방보고 기지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희 세종 기지는 칠레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출발할 때 10월 16일부터 한 15일간 격리한 다음에 광양항에서 아라오누를 타고 뉴질랜드와 장보고 칠레를 거쳐 세종 기지에 도착했거든요. 와. 며칠 걸린 거예요? 78일 걸렸습니다. 78일 동안 78일이요? 우와. 네. 북태평양 건너 남태평양 건너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우와, 78일이요? 진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무풍지대도 가고 뭐 어느 지대 가면 위아래로 움직이고 뭐 이게 파도가 다르다고 그러던데 와,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좀 생활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뭐 운동은 하시는지, 먹고 자고 외출은 어떻게 하시는지. 네, 세종 기지는 장보고 기지에 비해서 주변에 다양한 나라들의 기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그 주변 기지랑 왕래도 하면서 연구 활동과 뭐 다양한 행사도 하는데 지금은 뭐 작년부터 계속 모든 기지 간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 가끔 이제 해상에 배 타고 연구 활동 나갈 때 이제 만나게 되면 그냥 멀리서 인사하는 게 전부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식사나 이런 걸 1년치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물품을. 그래서 1년 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긴 주로 냉동식품이 주를 이루고 뭐 야채나 이런 신선식품은 2개월도 안 되고 다 소진되거든요. 아 근데 저 다큐에서 봤는데 그 얼음으로 팥빙수 만들어 드시고 이제 술에다가 그 얼음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진짜예요? 아, 그 유빙이 떠내려오면 건져가지고 저희가 먹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해 먹었거든요. 겨울에 먹으려고 지금 참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뭐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극에서는 어떤가요? 뭐 그런 어떤 뭐 징후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빙하가 녹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희 기지 앞이 마리안 소만이라는 그 바다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만년설 지역인 곳에서 빙하가 녹아 내릴 때 그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모습 종종 볼 수 있었고요. 또 여름철에 여기 남극하면 눈이 이렇게 많이 생각될 텐데 와서 보니까 눈은 거의 없고 뭐 푸른 이끼가 많이 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남극은 이제 한파 때문에 이제 식물이 잘 안 자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남극 좀새풀이라는 식물도 주변에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하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 보도를 보니까요.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기후위기 관련한 중요한 성과가 있으셨다 하는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관측이 됐다 그래요. 세종기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교리고 어떤 물질인가요? 수소염화 불화탄소라는 물질입니다. 네. 그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알려진 프레온가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 물질이 오존층에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오존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지난 4년간 매년 양을 측정해 봤는데 710에서 2,300톤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 나가 계시니까 진짜 현장에서 느끼는 게 좀 다르신지 여쭤본 겁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그 남극 기온이 그리고 겨울철에 그러니까 8월 달에가 여기가 한겨울이거든요. 근데 8월에도 작년에는 비가 2-3번 정도 왔어요. 근데 남극에 우리나라는 뭐 겨울비 올 수도 있지만 여기 남극은 눈만 이렇게 내릴 줄 알았는데 그 비 온 것도 보니까 이게 조금 겨울에 한겨울에 비가 오니까 좀 많이 심각하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팬데믹이 워낙 위중한 사태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일부들은 얘기할 때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곳에 있었던 뭐 수백만 년 전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게 나오면서 저희가 전혀 어떤 전염병에 대한 예방이 안 돼 있는 그런 면역 체계가 없는 그런 질병들이 새로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지 뭐 그런 관측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시베리아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해 영구 동토층이 녹아 노출되었으리라 추정되는 탄저균이 술록과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나 빙하 속에 보존되어 있던 유해 미생물이 기후변화로 노출되어 또 다른 감염병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극지연구소를 비롯한 전 세계 학자들이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거기도 이제 근무지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다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건데 거기도 그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일하시는 거죠? 네, 저희도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근로자의 날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이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어려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먹는 게 그 1년치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 지난 저희가 10월에 여기를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짐은 한 8월에 싫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자라든가 뭐 다른 것들이 거의 뭐 6개월 정도의 유통 기간인데 여기 오면 거의 유통기한이 끝난 2021년 1월이나 2월 달에 그런 저희가 먹는 것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2020년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2021년 거는 신제품이라고 막 다들 좋아해서 먹고요. 거기 남극에서 드시고 나서 그 과자 봉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저희는 이게 다 갖고 나오거든요. 이게 분리수거 해가지고 그 압축시켜서 다 가지고 나옵니다. 저희가 나갈 때요. 기후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어쨌든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잖아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개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지구라는 거를 어떻게 뭐 후세에다 물려줄 건가 뭐 이렇게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내가 얼마나 조금 더 손을 좀 더 가면서 생활할 것인가 너무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지구도 깨끗해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과학기지가 그 지구 대기 환경 변화를 감시, 관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지구 대기 환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죠. 커넥트에 실패할 수도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현지 상황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극에 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눈이 없는 남극과 남극 네? 겨울에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펭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좀 삭막한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지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I'm sorry. I'm so sorry on behalf of humanity for putting plastic into your home. And I want to say we'll share this story because from knowing comes caring, and from caring comes change. 동물들을 다치게 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건 바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스페인의 한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향유고래의 모습인데요. 고래 뱃속에서 나온 비닐봉지들이 엄청나죠. 아, 저걸 다 먹었어. 그 무게가 무려 29kg. 비닐봉지와 함께 페트병, 심지어 우산까지 총 47종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소화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이 사진은 북극 인근 스웨덴에서 촬영된 북극곰 사진인데요. 뭐야? 뜯지마. 뭘 먹고 있는 거야? 안 돼. 이 비닐봉지 또한 안에 음식을 담았다가 버려진 거라서 그 냄새로 인해서 먹이로 착각한 북극곰이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다를 떠도는 쓰레기를 청정 지역인 북극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 왜 바닷가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진짜 인간이 문제다. 짜증난다.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야, 아, 너무 작다. 이거 그냥 먹게 되겠네. 그냥 먹는 거지 이거. 100%지. 어때요? 정말로 입자가 작아 보이죠? 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바람과 물에 의해서 플라스틱 표면이 깎이면서 지름 5mm 미만의 작은 알갱이로 부서진 건데요. 이게 최악일 것 같은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면 어디든 침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2005년에는 약 16조 개에서 2019년에 약 171개 조로 14년 만에 10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단위. 총무게는 무려 230톤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뿐 아니라 토양에서도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토양에서. 그럼 토양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과연 뭘까요? 비닐 아니야 비닐? 비닐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잡초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농업용 멀칭 필름이라는 건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조사해봤더니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멀칭 필름이나 농업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양이 무려 1,25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농업용 플라스틱은 약 50% 정도가 사용 후 수거가 되지 않아서 자연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아, 그대로 토양에. 시간이 지나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토양에 스며들고 결국 농작물에 영향을 주게 되죠. 혹시 그럼 이거는 우리가 먹는 그 먹거리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땅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뿌리를 타고 식물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식물 내부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식물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저게 검은 점 같은 게 플라스틱이에요? 네, 이 까만 점들이 다 미세 말도 안 플라스틱입니다. 돼. 미세 플라스틱은 줄기를 타고 잎이나 열매로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먹는 상추 쌈 같은 데도 들어갈 수 네. 있겠네요, 충분히.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상추도 못 먹겠네. 그럼 아무것도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어떡해? 그러면은 그 교수님 오염된 농경지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뭐 정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 정화가 되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키운다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완두콩을 깨끗한 토양에 심어봤는데 거기서 새로 나온 완두콩은 어땠을까요? 설마. 안 깨끗했을 것 같아요. 설마 유전이 되는 거야? 다음 세대로.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어요. 식물이 한 번 미세 플라스틱 노출되면 토양과 상관없이 어미 세대 식물을 통해서 후세대 식물에게 대물림되는 현상까지 확인이 된 거죠. 진짜 소름이다. 와. 결국 새로운 땅에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떡하지 진짜? 그런데 이렇게 땅 위에 쌓일 대로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영향은 토양 오염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비와 바람 등에 의해서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강의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에 꼭 필요한 존재인 이 생물에게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할 수 있는데요. 이 생물은 뭘까요? 강에? 프랑크톤인가? 네,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물벼룩입니다. 물벼룩? 벼룩같이 생겼네. 물벼룩이 있는 곳에 형광색 미세 플라스틱을 풀어봤거든요. 실험 결과 어떻게 됐을까?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왜 이렇게 네온처럼 빛나지? 물벼룩의 생식기관, 소화기관, 알주머니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침투했습니다. 심지어 아래 83%가 죽어버렸거든요. 어떡해. 물벼룩의 개체수가 감소한다면 강의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물벼룩이 없는 하천은 죽은 하천이랑 다름이 없어요. 아유, 진짜 이건 참. 윤서희 씨,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안 가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구름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구름이요? 구름 안에도 있다고 하는데 구름을 조사하셨어? 이제 후지산 근처에 있는 구름에서 샘플을 채취했는데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었고 합성 고무 성분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1리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13.9개까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름에 있다 보니까 대기 중에 떠다니는데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북극에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섞인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이 내린다. 네. 지금 여기도 미세 플라스틱 있나요?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모든 곳에.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땅과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 몸으로. 네, 맞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이 불러온 저주의 마지막은 인류 위협입니다. 쓰레기를 버린 인간에게 되돌아와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 우리가 뭐 업보죠, 업보. 네, 사람과 동물, 환경, 의 건강은 원 헬스라고 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생태계 공통체 중 하나인 사람 또한 결국 플라스틱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바다에선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이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물고기가 결국 우리 식탁에.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물고기 그만 먹어야겠네. 야, 소가 그 아까 플라스틱 옷 90kg 먹은 거 못 봤어? 상추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류는 물론이고 굴, 홍합, 심지어 소금에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어요. 소금에도요? 네. 소금 우리 음식에 다 뿌리잖아. 아니, 소금에도 되면. 네, 바닷물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돼 있으니까 바닷물로 만드는 소금에서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토양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도 물론이고요. 우리의 주식인 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밥도 못 먹겠네, 이제. 굶어 죽겠는 음식이 늘어나고 있어. 그냥 살지 마. 야, 못 살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죠. 와. 그래서 한 달이면 칫솔 하나를 먹는데요. 칫솔이 한 20g 정도 되는데. 그럼 1년에 12개씩 먹는 거예요? 칫솔 12개씩 먹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칫솔을. 그러면은 해가 갈수록 몸무게가 늘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몸무게 안 배출이 늘어나는- 되겠죠. 네?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대변으로. 우리는 대변으로 나가니까. 네, 입으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이 되는데요. 한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은 저희 대변으로 현재 배출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몸에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숨을 쉬면 100이면 숨을 뱉을 때 약 25%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한 75%는 우리 몸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좀 많이 쉬면서. 쉬어주세요. 네. 여기 안에가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숨을 쉬면 숨을 최대한 많이 쉬어주세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 안에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폐와 창자, 혈액 속에도 있습니다. 비록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플라스틱은 몸 안에 존재합니다. 네, 들어보니 어떠세요? 정말 장난감이 돼가고 있네요. 진짜 그러네요. 점점 이 몸이 장난감. 인체가 플라스틱화. 플라스틱화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무섭네요. 그럼 우리 몸속에 계속 지금 축적되고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장기 속으로도 막 침투하고 막 그러나요? 에이 설마요. 아까 폐랑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겠지. 폐랑 창자 막 이렇게. 네, 맞아요. 2018년 오스트리아의 연구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각각 국적이 다른 8명의 사람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모두 플라스틱 랩으로 포장된 식품을 먹게 하고 네. 페트병 생수를 마시게 해봤는데요. 네. 이후 대변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전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어요.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소화 기관에까지 침투했다는 걸 증명한 그런 첫 사례였죠. 장이나 막 이런데. 우리 항상 먹는 것들이잖아요, 저런 것들이. 근데 한 번 먹었는데 저렇게 바로 나올 정도면.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혈액이나 혈전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와, 혈액은 좀 그런데. 특히 페트병의 경우 1리터 생수에서 약 24만 개의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 바가 있는데요. 24만 개? 네. 심지어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야, 우리 엄마 그거 달고 사시는 것 같던데. 물도 못 먹겠네 이제. 안 되겠다. 한 모금 해. 진짜 짜증나네. 야, 한 모금 해. 짜증나네. 이제 이거 준비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교수님, 그러면 이 몸속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통해 그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물질로 존재하면서 먼저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쥐의 장에서 장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장기의 표면이 손상된 거죠. 상처가 나는 건가요? 미세 아니면은 플라스틱이 거칠기 때문에 장 손상이 되고 심하면 장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실험 결과는 임신한 쥐에 미세 플라스틱을 2주간 먹인 후 태어난 새끼쥐가 생후 4주 후에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새끼쥐의 뇌 조직을 확인해 보니 미세 플라스틱이 파편 형태로 쌓여 있었던 거죠. 유전적 연관성까지 발견된 겁니다.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와, 말도 안 돼. 큰일 났다.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아이고. 뭐 이게 돌고 돌다 보면 거기까지 가겠지. 이건 뭐 배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플라스틱이 인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아직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첫 세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개발한 사람 이름 뭐였죠? 베이클라이트? 베이커리? 그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겠지만 인류에게 좀 큰 시련을 주셨는데요. 또 없으면 또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만드실 때는 또 이렇게 제한이 될 줄 어떻게 아셨겠어요. 네, 맞아요. 플라스틱은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한 거는 사실 사람들이죠.
너무 무분별하게 쓴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박신희 씨가 아무래도 이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실천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그 액체 세정제 있잖아요. 대신 고체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일 큰 장점은 플라스틱 용기가 안 나온다는 거. 네, 액체 세제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머리를 이제 고체 그 옛날 빨래 비누 하듯이 이렇게 감다고요? 감고 린스도 그렇게 나와요. 맞아, 고체 린스도 샴푸가 고체 고체 린스로. 린스. 예. 제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걸 행복한 만큼 실천하세요라는 말을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그게 내가 행복을 느끼는 만큼 그렇지만 오래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